자, 1부에서는 이제 생산 운영 관리의 목표, 품질은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품질은 높이고, 그 다음에 비용은 낮추고, 시간은 줄이고, 유연성은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자동차 생산 플랫폼을 갖다가 여러 차종이 공유할 수 있게 하면 특정 제품의, 특정 자동차의 주문량이 많을 때 덜 인기 있는 생산 라인을 풀 가동시킬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잊어버리기 전에 설명드려야겠다. 우리 이런 어떤 계량적인 어떤 방법들이 생산 관리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면서 이제 생산 운영 관리의 어떤 목표 설명해 드렸고요. 아까 그거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수강 신청 시스템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나 그런 것들 우리가 좀 알아볼게요. 수강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있고, 근데 어떤 데이터베이스냐면은 학생 파일이 이렇게 있겠죠. 학생 파일. 보드마카가 좀 사야겠네요. 제가 보드마카 비용만 해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들고 있어요. 학생 파일. 이것도 잘 안 나오고. 학생 파일. 그러니까 수강 시작하려면 학생 파일이 있어야겠죠. 그죠? 학년. 그죠? 그 다음에 전공 이런 게 기록되어 있는 파일이 있겠지. 그 다음에 또 어떤 파일이 있냐면은 이 과목 파일. 그죠? 이 안에 들어가 보면 이제 단과대학별로 과목들이 쭉 있겠죠. 예를 들면 뭐 경영학과 그러면 뭐 예를 들면 경영학 원론 뭐 무슨 조직행동론 뭐 이렇게 쭉 과목들이 있겠고, 그 다음에 무슨 뭐 행정학과 그러면 뭐 행정학과 과목 하나도 모르겠네. 예를 들면 과목들이 이렇게 쭉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수강 시스템, 수강 신청 시스템을 통해서 접속을 하게 되면 그림을 그려보면 아이디 치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학번 치고 들어가면 이 학생 파일을 불러오겠죠. 그럼 학생이 들을 수 있는 과목들이 뜨면 요 과목들을 요 과목 데이터베이스에서 불러오겠죠. 정보 시스템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논리 설계를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적으로 상당히 잘 구현됐죠. 그래서 지금 뭐 수강 신청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기술이 발달로 인해서 이런 거 계속 볼게요. 정보 시스템 어떻게 이용되는지. 아까 그거 말씀드린다고 하고 그냥 넘어가서 이런 것도 있다. 편의점에서 정보 시스템 보세요. 편의점 가보면은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지? 그래서 우리가 뭐 사면 이렇게 바코드를 탁탁 바코드 이렇게 써 있는 거를 찍잖아요. 자,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이 캔맥주야, 캔맥주. 맥주가 이렇게 있어요. 맥주를 이제 바코드를 딱 찍으면은 여기가 예를 들면은 무슨 동이라고 할까? 동네를 명동점이라 명동에 있는 WW 편의점이에요. 우원 편의점이에요. 그지? 명동에만 해도 이제 우원 편의점이 뭐 1호점부터 인해서 우리 저기 CU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CU 같은 경우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죠. GS25C도 그렇고 한 동네에. 그럼 편의점, 명동 편의점 1점, 2점, 3점 해가지고 예를 들면 한 30점까지 있다고 해봐. 더 될걸요? 그죠? 숫자가? 그러면 이제 이 시스템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포스라고 해요. 포스가 그게 아니고 포인트 오브 세일이라고 해가지고 바로 판매가 되는 시점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본사에 있는 무한 편의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 맥주가 예를 들면 원우 맥주라고 한다면 이 맥주가 예를 들면 500ml짜리예요. 500ml. 이 500ml짜리가 얼마가 팔렸는지 이제 다 이게 저장이 돼요. 기록이. 그러면 편의점 1뿐만 아니라 2, 3, 4, 5, 30 명동에 있는 전 무한 편의점에 있는
원우 맥주 500ml 판매량이 다 집계가 된다고요. 시간 단위로도 할 수 있어요. 월 단위, 시간 단위, 일 단위, 그다음에 주 단위, 월 단위, 뭐 분기 이런 식으로 다 데이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그래프로 그려가지고 여기가 이제 수량이라고 하고 이쪽이 월이라고 하면 여기 1월, 2월 여기 이제 뭐 10월, 11월 여기 여름 하나만 그어보자. 여기 한 7월. 그럼 판매량이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그어지겠지. 그죠? 여름철에 맥주 판매량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래도. 그러면은 이제 이걸 통해서 수량들이 다 파악이 될 거 아니야. 수량들이. 그죠? 그럼 수량 파악되면 이게 지금 명동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전 지역 확대할 수 있어요. 명동 옆에 있는 충무로, 그죠? 이런 식으로 전 지역에 있는 더블 편의점 원우 맥주 판매량을 우리가 다 얘기해 볼 수 있다. 요게 만일 예를 들어서 요게 예를 들면 2001년 자료다라고 했을 때 예측해 볼 수 있죠. 그 다음 연도 2002년도에는 어느 정도 될 것인가. 2002년도에는 이제 월드컵이 있었으니까 맥주 수요량이 조금 더 높아질 것이다라는 예측도 해볼 수 있고, 그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포스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맥주 재고량 같은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재고가 너무 많아도 안 좋고 너무 모자라도 안 좋으니까 적정 재고량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게 지금 우리가 편의점에서 팔리는 맥주 가지고 이야기해봤지만 전 산업에서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통제할 수 없는 변이 생겼어. 최근에 일어난 코비드 19 같은 거 딱 들어오면 이런 데이터들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약해질 수 있죠, 그죠? 편의점 얘기 나와가지고 또 한 가지 좀 재밌는 얘기를 해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편의점 갈 때 보면 대부분 음료 같은 거 많이 구입하죠. 물이라든가 맥주 같은 거, 기타 음료. 근데 대부분 음료 어디에 있어요? 편의점 들어가 보면. 편의점을 위에서 보면 여기가 이렇게 문이야. 여기 입구예요. 입구로 딱 들어가면은 입구를 딱 들어가면 이 끝에 여기 냉장고가 이렇게 있고 여기 계산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왜 여기 있냐면 편의점에서 가장 잘 팔리는 그 제품이 음료수래요. 그럼 왜 여기다 놨냐? 들어가면서 소비자들이 필요한 거 보라고. 바로 음료대가 이 앞에 있으면은 요것만 구입하고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이유 때문에 음료 판매대가 제일 끝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도 데이터에 의한 어떤 배열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다 생산 운영 관리의 어떤 얘기라고 할 수 있네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급여 처리 시스템만 얘기하고 맞춰볼게요. 이거 시스템, 정보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궁금해하시니까. 자, 급여 처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운영이 되죠. 급여 처리 시스템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 이제 저는 되게 이제 월 말에 급여를 받는데, 그죠? 한 20일 넘어가면 급여를 기다리죠. 그럼 이제 어떤 회사 보면은 직원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직원 파일. 여기 이후원서부터 해가지고 우리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500명이다 그러면은 500명의 직원 파일이 있어. 그러면 직위나 직급에 따라서 급여가 다 다르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급여에 산정이 되는 기준이 이제 근무 기록.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성과. 누가 성과를 냈는지. 이게 다 연동이 될 거라고요. 이렇게. 그죠? 왜냐면은 근무 기록에서 초과 일한 사람들 보면 월급 더 줘야 되니까 다 연동을 시키고. 그 다음에 급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은행하고 또 연동이 되겠죠? 은행. 예를 들면은 우리 회사에서 쓰는 게 거래은행이 기업은행이다. 그러면 기업은행을 통해서 이제 통장으로 급여가 들어오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급여 받은 것 국세청하고 연동되죠. 세금 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이제 급여 처리는 또 회계 처리 시스템하고도 연결이 되죠.
회계 처리 시스템. 이런 식으로 정보 시스템을 이렇게 그려보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근데 과거에는 이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이렇게 그림은 그리는데 이걸 실제로 어떻게 물리적으로 구현할 것인가 상당히 어려웠었잖아요. 근데 지금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쉬워졌죠. 이런 것들은 그냥 정보 시스템 기존의 회사에다 쓰던 데다가 프로그램만 하나 꽂아서 패키지 프로그램 하나 넣으면은 잘 돌아갈 정도로 상당히 간편해졌어요. 과거에는 이런 것들을 다 설계를 물리적으로 했었어요. IT 기술 관련자들이.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나 이제 쉬워지면서 MIS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연구 학문으로의 그러니까 순수 MIS 분야에 있어서 연구되는 부분들이 비중이 조금은 작아졌죠, 그죠? 실제로 다 이루어졌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정보 시스템을. 이거 왜 한 거라고요? 계량적 적응법이 정보 시스템에도 영향을 줬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 계량적 접근법은 이 진도가 페이지대로 나가지 않고 왔다 갔다 해서 좀 헷갈리실 수 있겠네요. 우리가 따로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경영이론의 흐름 얘기하면서 쭉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자, 빨리 한번 해보죠. 5페이지 보시면은 거기 이제 그 생산 운영 관리 개념이 있는데 산업 구조가 과거에는 주로 이제 2차 산업이 많았잖아요. 세컨더리 인더스트리얼이라고 해서 주로 이제 우리가 제조업을 2차 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1차 산업은 뭐 농업, 수산업, 임업 같은 거. 그리고 3차 산업에는 우리가 서비스업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우리나라도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 비중이 더 높죠. 그죠? 저도 일종의 서비스업이에요. 서비스업. 그죠? 굳이 업종을 따지자면 조금 특수한 이제 학생들을 상대로 수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서비스업이다 그러면 너무 비즈니스 같죠. 그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서비스업이죠. 그 다음에 산출물의 형성을 보면은 이제 제조업은 생산을 통해서 서비스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고객과의 점점이에요. 고객과의 점점. 그래서 모먼트 오브 트러스트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진실의 순간. 이게 뭐냐면 고객들하고 서비스를 할 때 보면 이제 항상 고객들을 감동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되게 대해서. 예를 들면 이제 뭐 커피 전문점도 예를 들어보면 주문한 커피가 좀 늦었어요. 그러면 딜리버리가 늦었으니까는 커피를 주문한 고객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도 있는데 이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진실되게. 아, 고객님, 제가 고객님 커피를 맛있게 하려고 하는데 뜻하지 않게 제 기계가 고장이 나가지고 잠깐 수리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많이 기다리셨지만 정성을 다해서 제가 만든 커피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러면서 쿠폰 하나를 주는 거예요. 늦은 거에 대해서. 그러면 고객이 감동할 수 있죠. 그래서 서비스업에서는 이 모먼트 오브 트루스가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다. 접점 순간에서 고객과의 접점에서 진실되게 응대해야 된다. 그래서 약간 은유적으로 모먼트 오브 트루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산출물은 당연히 제조업은 제품이 되겠고 서비스업은 서비스가 되겠죠. 관리 개념은 생산 관리, 프로덕션 매니지먼트라고 하고 서비스 쪽에서는 주로 이제 오퍼레이팅 매니지먼트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선형기획법 6페이지 보시면 선형기획법은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7페이지 재고모형 인벤토리 모델링 한번 볼게요. 이것도 되게 쉬워요. 자, 제가 설명드리는 동안에 잠깐 포즈를 하시고 멈춤을 하시고 문제를 읽어보세요. 자, 거기 그래프를 보시면 쉽게 그냥 우리 생수라고 합시다. 생수. 그러니까 생수가 있는데 생수가 한 단위가 1단위라고 그래요. 뭐 예를 들면 1단위가 예를 들면 뭐 50병이라고 해봐요. 그럼 이제 하루에 이제 재고량이 20, 소진량이 20이다. 그래서 그림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하루가 안 지났을 때는 재고가 이게 100이었다가 그죠? 100이었다가 하루가 지나면 얼마가 되냐면 80으로. 왜냐면 하루에 20단위씩 줄어든다고 했으니까. 1단위 50병 그냥 제가 임의로 정한 거예요.
하루의 소진량이 20이니까 이게 이제 이쪽을 우리가 이쪽 그래프를 이쪽을 시간이라고 하고 여기를 수량이라고 하면 하루 지나면 80으로 줄겠네. 이틀 지나면 60이겠죠. 하루 이틀. 3일 지나면 40개 되겠지. 4일 지나면 20개 되겠지. 그 다음에 5일 지나면 빵이 되겠지. 그지? 하루에 20개씩 줄면. 그러면 조달 기간이 이틀이고, 그지? 여기도 예를 들면 편의점에서 생수를 판다 그러면은 주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생수를. 그게 이틀 걸린다는 거야. 그러면 재고의 소진량이 하루에 20단이면 언제 주문해야 되는가? 그죠? 빵 되는 날이 언제야? 빵 되는 날이 5일째니까 어떻게 돼야 돼? 적어도 요때 이틀 전에는 주문을 해야지. 그죠? 하루 이틀 되고 조달 기간이 이틀 딱 되니까 이때 딱 수량이 100개로 채워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또 5일 지났다가 100개로 됐다가 점점점 날짜가 지날수록 수량이 줄어들고 그림만 그려보면 돼요. 근데 이것도 상당히 그럴듯해 보이지만 조달 기간 같은 경우도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는 조달 기간이 3일이 될 수도 있고 아예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수요량이 어떻게 20단위씩이야 하루에. 이게 뭐 온도가 높아졌어. 여름에 상당히 더워. 그러면 하루에 막 22단위가 소진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통제시켜 놓고 우리가 예측을 하는 거다. 물론 어느 정도 정확은 하겠지만 완벽한 어떤 답을 우리가 구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제가 계속 모든 독립변이들을 통제할 수 없다. 그죠? 이 배송되는 그죠? 기간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뭐 지진이 났다던가 태풍이 불었다든가 아니면 뭐 날이 더웠다든가 여러 가지 변수들을 다 통제할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한번 볼게요. 시뮬레이션. 자, 시뮬레이션은 어떤 문제를, 지금 8페이지예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실제 비슷한 계량적 모델을 만들어 놓고 변수값을 바꿔가면서 반복적으로 계산하여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자, 한번 봅시다. 이런 게 있을 수 있네. 계량적 변수를 한번 그려봅시다. 우리 왜 그 고속도로 가다 보면 톨게이트 있잖아요. 톨게이트. 우리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도 나오고 뭐 중부고속도로를 탈 때도 그렇고 그죠. 이 톨게이트 수는 뭐하고 비례할까요? 교통량하고 비례를 하는데 그죠? 교통량. 그러니까 교통량이 많은데 톨게이트 수가 많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교통량을 갖다가 예를 들면 교통량이 뭐 하루에 뭐 예를 들어서 10,000대가 다닌다 그러면 톨게이트 수가 만약에 하나라고 하면은 거의 차들이 대기하지 않고 그죠? 톨게이트 빠져나가려면 자동차들이 멈추잖아요. 근데 요새는 뭐 하이패스가 있긴 하지만 어찌 됐건 간에 교통량에 따라서 톨게이트 수가 거의 이제 일정하게 정해진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교통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알면은 톨게이트의 수를 대략적으로 예측해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게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교통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계절적 요인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영동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요새는 뭐 양양고속도로도 생겼지만 강원도 서울에서 이제 수도권에서 강원도로 갈 때 그 양양고속도로라든가 영동고속도로 같은 경우 여름 겨울하고 어느 때 더 많이 이용할까요? 그죠? 여름에 이제 강원도에 해수욕장이 많으니까 근데 겨울에도 또 스키장들 많이 가니까 또 이용할 거예요. 가을에는 어떨까? 가을에는 또 단풍 구경 간다고 많이 보고 그죠? 봄철에는 어떨까? 그래서 또 계절적 요인들이 있을 거예요. 교통량이 좀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겠지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요일. 고속도로 이용할 때 주로 붐비는 게 이제 금요일날, 그죠? 토요일날 많이 붐빌 테고 덜 붐비는 요일이 수요일이나 목요일 같은 경우,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시간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어. 교통량에 영향을 미치는 거. 그런 변수들을 한 7개 정도만 찾는다고 하면 교통량을 예측하는데 거의 근사치에 갈 것 같아요, 그죠? 거기에 따라서 톨게이트의 수를
정해본다라는 게 이게 바로 시뮬레이션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 계량적 기법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큐잉 티어리 한번 볼게요. 대기 이론. 대기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서비스를 기다리는 작업자의 대기 시간을 최소한으로 하려는 기법이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삼성이나 LG전자 같은 경우 AS 센터 가보면은 이 제품만 한번 고치러 가려면 시간 많이 걸리죠. 그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되게 불편했어요. 이제 뭐 AS 센터 가면은 이렇게 수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3명이 계시고 줄을 서는 거예요. 고객들이. 고객 1, 2, 3, 여기 고객 4, 5, 6, 고객 7, 8, 뭐 이렇게 줄을 쭉 서 있는 거예요. 그죠? 센터 들어가면. 과거엔 방식이 이랬어요. 그럼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어때요? 이 수리하는 분들이 계신 쪽을 봤을 때 줄이 가장 짧은 줄 쪽으로 가잖아요. 그죠? 근데 또 짧은 줄로 가면은 또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 7번 고객이 수리할 게 상당히 많아요. 아니면 수리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는 줄은 안 줄어. 그죠? 옆에 줄은 잘 빠지는데. 자동차를 타도 우리 줄은 막히면 다른 차선은 잘 뚫리고 항상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 대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원인들을 찾아봐요. 예를 들면 수리 시간 같은 경우 얼마 정도 걸리느냐. 그죠? 측정을 해봐야겠죠. 수리 시간을. 측정을 해봤더니 평균 수리하는데 20분 정도 걸리더라. 평균. 이걸 이제 측정을 잘해야 될 거예요. 주중에, 주말에, 그죠? 그 다음에 아침 시간대, 저녁 시간대, 뭐 점심 시간대 이런 거 시간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하루에 방문하는 고객 수도 생각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몇 시간 일하는지 하루에 뭐 8시간이라고 합시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은 대충 이런 것들, 대기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리 하시는 분들의 인원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수리 인원을 갖다가 예를 들면 1, 2, 3, 4, 5, 6, 7, 8 이렇게 8명을 갖다 놨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은행처럼 번호표를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오는 고객들마다 빈자리가 나면 번호표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러면 줄 잘못 서서 일찍 왔는데 오래 기다리는 불편함 없고 그리고 평균적으로 번호표 받고 한 10분 정도 기다린다고 하면 그죠? 합리적으로 일 처리가 되겠죠. 은행 같은 경우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 부스 수가 좀 적어서 그렇지. 그죠? 이런 게 대기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9페이지에 너무너무 중요한 공급사슬 관리가 있는데 요거는 우리 3부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하겠습니다.